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한가롭게 노후를 즐기고 있는 60대 후반의 사연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리 외로워지는지 요즘은 누구보다 자식이 최고다 싶어요. 어릴 적에는 내가 자식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벌써 자식들에게 의지할 나이가 되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 걸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자식들 키울 때만 해도 제가 설마 이 나이까지 살아서 자식 덕을 볼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남편이랑 서로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외로운 제 신세도 참 안타깝죠. 가난한 형편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던 저와 남편이었지만 저희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꽤 행복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자며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씩 낳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아이를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리고 저는 하루아침에 홀로 두 자식을 키워야 했죠. 이제 겨우 10살, 7살 된 아이들을 혼자 돌보게 된 저도 그때는 참 어린 나이였어요. 겨우 30대 젊은 과부가 되어 가장 노릇을 하려니 그게 도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뭘 해서 애들을 먹여 살릴지 막막했었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시절이라 이 일 저 일 전전하던 제가 아는 사람이 자기는 더 못하겠다면서 싸게 넘긴다기에 우연히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십수년 장사하던 사람인데 오죽 힘들면 접을까 싶어 겁이 나기도 했지만 뭐라도 장사를 해보려던 저는 따질 것 없이 그 일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배우고 나니 젓갈 담그려면 하루 종일 허리 필 새 없이 고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내 새끼들 키우기 위해서 고생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내 가게 꾸리며 버는 돈은 내가 가져갈 수 있다니 저는 기뻤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는 만큼 돈벌이가 된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고생만 참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저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요령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덕분인지 벌이는 꽤 괜찮았어요. 그런 덕분에 가난했던 살림도 점점 펴지게 되었죠. 거기다가 그때는 제가 속옷까지 꿰매 입을 정도로 악착같이 아끼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아등바등 벌어 모은 돈으로 주변 상가를 사서 세도 주고 하다 보니 돈이 점점 모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 다름 아닌 제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 잃은 아이들이 불쌍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늘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어릴 적에는 가난해서 장난감도 제대로 못 사주고 통닭 한 번 먹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만 벌면 다 해주겠다고 늘 그 꿈을 품고 살았죠. 그러다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저도 손에 돈을 쥐기 시작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 없어서 못해줄 형편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했죠. 그렇다고 제가 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 생각은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만 시키면 나도 부모 노릇은 다 했다 싶어서 취직하면 독립시켜서 지들 알아서 살으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첫째인 아들 녀석이 제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철없던 아들은 나이를 먹도록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돈 타령을 하고 회사도 진득하게 다니지 못하고 자꾸 퇴사를 밥 먹듯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데리고 살고 있었으면 타일러서라도 회사 보냈을 텐데 대학 시절 자취하겠다고 집을 지척에 두고 나가 살더니 나이 먹도록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잘 다니는 줄 알고 반찬 가져다 주러 가보면 애가 언젠가부터 그랬는지 백수꼴로 게임만 하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둘째 딸아이는 어릴 적부터 참 야무진 아이였어요. 큰애보다 3살이나 어린 동생인데도 늘 장녀 같은 아이였죠. 제가 일하러 나가 있으면 오빠 깨워서 학교를 보내고 어릴 적부터 자기가 반찬 꺼내 오빠 밥을 차려주던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큰애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오빠가 안 하니 지가 직접 하게 되어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둘째라도 알아서 잘해주어서 늘 고마웠었죠. 그런 딸이 제 속을 썩였던 건
대학 진학을 안 하겠다고 했던 고3 시절 딱 한 번이었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겠다고 열심히 돈을 모았더니 딸이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대학을 왜 안 가냐 했더니 자기는 대학 안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장 없이 어쩌려나 걱정이었지만 애들 고집이 황소고집이라 제가 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대학에 가지 않은 딸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니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뭘 파는 것 같기에 별 기대도 없었는데 몇 년쯤 지나니까 자기 힘으로 사무실까지 구하고 이제는 직원들까지 열어두고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장사 수완이 있는 딸을 보니 아마 딸이 저를 닮았나 싶었죠. 덕분에 저는 늘 아들만 걱정이지 딸 걱정은 한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딸은 어려서부터 저를 끔찍이 챙기던 아이였죠. 지호 오빠는 대학 핑계로 진작 독립해서 나가 사는 동안에도 자기는 외로운 엄마랑 평생 살겠다며 저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딸이라도 잘 살아줘서 참 안심이었지만 그럴수록 저는 아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큰애가 잘 돼야 동생도 따라서 잘 되는 건데 아들은 점점 나이 먹을수록 제 근심거리가 되니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30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구실 못하는 모습에 이러다 결혼을 하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제게 알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직장 문제로 골치라 연애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저는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워낙 물어도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아들이니 제가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정도 관계인 여자친구의 존재를 그동안 까맣게 몰랐다는 게 괜히 좀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 했는지 말을 하면 내가 저를 귀찮게 할까 싶어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아들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어미인가 싶어 괜히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속도 모르는지 제 앞에서 여자친구 자랑하기만 바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 여자야.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여자는 또 없을걸? 얼굴 예쁘지, 키 크고 몸매 좋지, 미술 공부해서 지적이지, 심지어 집도 부자야. 부잣집 외동딸로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손도 엄청 고와.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 혹시라도 며느리 생겼다고 시집살이 시키거나 며느리 노릇 바랄 생각하지 마. 알았어? 너는 네 엄마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니?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데리고 와서 얼굴이나 보여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않니? 제가 그동안 자식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설거지 한번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 엄마라는 걸 알면서 아들은 저희들어 며느리 생겨도 며느리 노릇 바라지 말고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제게 보여주기도 전에 말이에요. 며느리 될 아가씨를 한번 보지도 못한 제가 뭘 알고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첫애 사람을 감싸고 도는 아들 녀석이 참 철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좋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놈 장난은 가려나 걱정이었는데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있어서 말이에요. 공부는 또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보통 사람들은 예체능이라고 하면 공부는 잘 못하는 줄 아는데 우리 지혜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공부까지 잘했어.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다 의사하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손재주가 있고 똑똑해서 의사를 했어도 잘했을 텐데 결국 그림 공부한 거거든. 근데 지혜 정도 되면 굳이 힘들게 의사 안 해도 되긴 하지. 집에 돈도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돈을 벌겠어? 지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 집에 돈도 많거든. 아무튼 진짜 지혜는 우리 집 와서 고생할 여자가 아니야. 그래, 네 말만 들어도 대단하다 싶다. 좋은 여자 만나서 엄마도 기쁘네. 그럼 올해 안에 결혼하려고 그러니? 조만간 데려와서 인사부터 시켜봐라. 엄마가 너 걱정 안 하게 따뜻하게 맞아줄게. 당연히 그래야지. 지혜가 나보고 결혼하는 거지. 원래는 우리 집 같은 곳에 시집 올 여자가 아니라니까.
엄마는 진짜 며느리 보면 감지독재야 해. 그래, 그러니까 데려나와 보라니까 정말. 아이, 알았어. 시간 날 때 데려올게. 근데 우리 지혜가 워낙 바빠서 말이야. 시간이 언제 날지 모르겠네. 결혼할 여자라고 하니 저도 그럼 집에 데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 고집을 꺾을 아들도 아니지만 저도 자식이 좋다는 일에 반대를 할 만큼 모진 엄마도 되지 못해서 인사만 하고 결혼을 허락하려고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던 아들은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오지도 않는 겁니다. 매번 바쁘다, 일정이 안 맞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결혼을 하겠다는 애들이 바쁘다고 인사도 하러 오지 않으니 어쩌려는 건가 싶었지만 바쁘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 싶어서 언젠가는 오겠지 생각하며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갑자기 신혼집을 얻어달라며 성화를 부리는 겁니다. 아, 엄마, 나 우선 집부터 좀 구해주라. 나 지혜한테 제대로 프로포즈도 못했단 말이야. 지혜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면 나도 뭐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남자가 집 정도는 해올 수 있다 보여줘야 여자도 남자를 믿고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우리 그래도 그 정도는 되잖아. 그래도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신혼집도 구해달라고? 순서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엄마, 이게 맞는 순서라니까.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 지혜도 확답을 주지. 나한테 프로포즈도 안 받는 여자들어 시댁에 인사하러 오라 그래? 집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부터 구해줘. 떼쓰는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본 건 아니었지만 그날은 참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 아가씨랑 결혼을 하기에 결혼 전부터 이 난리를 부리는 건지. 아들은 예비 며느리 얼굴도 못 본 채더러 신혼집을 구해달라 성화했습니다. 그래도 인사부터 와야 맞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원래 옛날부터 한 번 고집을 부리면 멈추는 법이 없는 아들이었기에 제가 그런 아들의 고집을 꺾을 자신도 없었어요. 어차피 아들 결혼하려면 돈은 해주려고 했으니 미리 주는 거라 생각하며 저는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 네가 하도 그렇게 난리니까 내가 결혼 자금부터 미리 주마. 예전부터 너희들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두던 통장이야. 이자까지 한 3억 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집은 구할 수 있겠지? 엄마는 이 정도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 저는 그렇게 3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집값에 따지면 그 정도 돈이면 괜찮은 집 구하겠다 싶었거든요. 거기다 요즘 세상에 그마저 해주기 어려운 부모들도 많은데 혼자 자식 키우면서 그 정도 해주면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너무 다른 겁니다. 이게 뭐야? 엄마,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 이 돈으로 무슨 신혼집을 구해? 못해도 5, 6억 원 있어야 살만한 집을 살 거 아니야. 그 돈도 엄마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이야. 그 돈이 적다고? 아니, 너 대체 무슨 신혼집을 얻겠다고 그러니? 이 주변 동네 시세만 봐도 그 돈을 아파트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여기 근처에 30평대 신축 아파트가 3억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넉넉하지. 엄마는 그럼 지금 나더러 이 동네에서 집 구하라고 하는 거야? 미쳤어? 지혜 같은 애가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지금 누구 차 있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저는 3억이면 충분하다 싶었더니 아들은 그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집을 못 얻는다며 제 앞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더 줘. 이거 2배로 해줘. 얘는 엄마가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 나는 엄마한테 돈 맡겨놨니? 이게 전부야. 더 없어. 그럼 퇴임 몫이라도 주던가. 뭐라고? 이놈이 하다하다 지 동생 몫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네. 그건 네 동생 결혼 자금인데 널 어떻게 줘? 어차피 걔는 지금 당장 결혼할 사람도 없잖아.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엄마 용돈 한 번 줘본 적 없는 놈이 퍽이나 그러겠다. 그건 절대 안 되니까 나머지는 너 알아서 해. 아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기어이 자기 동생 목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 돈 아들 다 주고 나면 저희 딸은 뭐 손가락만 빠르라는 건가요? 저도 웬만하면 자식들 말 들어주고 싶지만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도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이 철딱선이 없는 놈이 그 돈 안 해주면 강물에 뛰어내릴 거라며 자기 목숨에 두고 저를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기놈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결혼 앞두고 철이 들어야 할 놈이 3살짜리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였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결국 마음고생에 병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알아놓은 저를 보고는 그냥 지 오빠 뜻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엄마, 그냥 내 돈 오빠 줘. 나 그 돈 필요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네 몫인데 네가 왜 포기를 해. 너 나중에 시집 갈 때 주려고 엄마가 모아둔 돈인데. 오빠 신혼집 구하려고 돈 필요한 거라며. 엄마야 그 정도 돈이면 넉넉하겠다 싶겠지만 오빠는 생각이 다르잖아. 괜히 해주고 섭섭한 소리 듣지 말고 해줄 때 그냥 해줘. 그럼 너는 그 돈 오빠한테 양보하고 너는 결혼할 때 빈손으로 시집가려고? 엄마 너희 둘 차별해서 키울 생각 없다. 자식이 둘인데 아들이라고 집 해주고 딸이라고 혼수만 해가게 하니? 사실 이제서야 말하는 거긴 하지만 나 어차피 결혼할 생각 없어. 그니까 나는 그 돈 없어도 돼. 네가 결혼을 왜 안 해? 너 아직 어려.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한 생각이야. 연애나 하더라도 결혼은 모르겠어. 나는 연애보다 일이 좋고 결혼해서 내 생활 방해받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엄마 혼자 지내게 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엄마 모시고 사는 사람이랑 할 건데 그럼 나는 결혼하든 안 하든 엄마 떠날 생각 없으니까 집 살 돈 필요 없잖아. 그 돈 그냥 오빠 주고 말자. 난 그 돈으로 엄마가 속상한 게 더 싫어. 분명 똑같이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요? 더 나이 많은 아들 녀석은 몇 억도 부족하다며 생떼를 쓰는데 더 어린 저희 딸은 그 큰 돈을 엄마를 위해서 자기 오빠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네요. 딸이 정말 결혼을 안 할 생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생각이 없다고 하니 저도 결국 딸아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딸이 아니었더라면 아들과 끝까지 싸우더라도 순순히 양보해줄 생각은 없었거든요. 결국 아들은 동생 몫의 결혼 자금까지 전부 가져갔고 그 후로 집을 구했는지 어쩐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서 따로 사는 아들이 먼저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오지 않으면 제가 아들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 구하고 프로포즈해서 며느리 데려오겠다고 하더니 집을 무엇 구하는 건지 또 그 아가씨가 시간이 안 되는 건지 저는 여전히 며느리 얼굴도 모르고 있었죠. 기다리다 못한 제가 전화해서 아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아들은 매번 알아서 하겠다며 준비가 되면 오겠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벌써 아들이 결혼 자금을 받아간 지 몇 달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집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테니 늦어지나 싶었는데 그런 와중에 딸이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네요. 엄마, 오빠 결혼한대. 알고 있었어? 그래, 그래서 돈 받아갔던 거잖아. 인사 오기도 전에 신혼집도 구한다고 네 몫까지 가져가느라 나는 신랑이 했잖아. 기억 안 나? 그때 네가 오빠 다 주라 그러더니 너는 몰랐던 사람처럼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래? 그게 아니라 오빠 결혼식 날짜가 나왔다고. 얼마 전에 상견례하고 벌써 청첩장까지 다 돌려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돼. 나도 지금 오빠랑 같이 알던 지인이 말해줘서 알게 된 거야. 근데 오빠가 엄마 나한테는 상견례 간다는 말 없었잖아. 시연이 될 사람도 인사 온 적 없지 않아? 설마 나 혼자 몰랐던 거야? 놀라서 달려온 딸아이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직 집에 인사도 오지 않은 애들이 상견례를 치르고 청첩장까지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딸은 혹시 자기만 모르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저도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 표정에 상황을 파악한 딸은
곧장 자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도 몰랐구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아니, 진짜 엄마 빼놓고 상견례 한 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한참 만에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저도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 듣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태희, 네가 웬일로 전화를 했어? 오빠, 뭐 하나 좀 물어보자. 오빠 설마 엄마 두고 상견례 했어? 결혼식 날짜 정해져서 청첩장 받았다는 사람이 있던데 아니지? 아, 그게 벌써 소문이 났나? 누구야? 누가 그런 소리 전했어? 아니지. 우리만 오빠 결혼 모르고 있던 거 아닌 거지? 그게 그렇게 됐다. 그냥 내가 알아서 결혼 준비하기로 했어. 그게 무슨 헛소리야. 집에 며느리 데려오지도 않고 오빠 마음대로 결혼을 한다고? 그럼 진짜 우리 빼놓고 상견례 치렀다는 거야? 야, 설마 엄마한테 말한 건 아니지? 내가 나중에 천천히 할 테니까 엄마한테 비밀로 해라. 저는 딸이 그런 말 하는 동안에도 제 아들이 그랬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걔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설마 그럴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히 변명도 하지 않는 아들의 목소리 듣자 그 일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섭섭함과 서운함을 넘어서 비참함이 들었습니다. 애가 지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면 하다 결혼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외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된 얘기는 비참함을 넘어서 그동안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너는 엄마 안 창피하냐?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 굉장히 교양 있고 기품 있으신 분이야. 살면서 평생 시장에는 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시장에서 적합하던 얼마를 어떻게 소개시키냐? 엄마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맨날 젓갈 만지느라 몸에 밴 비린내 있잖아.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가 않는데 그런 우리 엄마 보고 장모님이랑 여자친구가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그런 소리 대놓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못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아들이 내뱉은 말에 딸도 충격을 받았는지 순간 제가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전화를 가져가려 하는 걸 제가 뺏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 걱정을 하는 딸아이 마음이 알지만 자식 일이니 저도 알 건 알아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자기 어미가 창피해서 상견례에 부르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듣지 말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저를 학교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어디 찾아오지 못하게 할 때마다 바쁜 엄마 고생하게 뭐하러 그러냐는 말을 믿었는데 그놈이 여태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네요. 저는 그동안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린 자식을 두고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주변에서는 다들 애들 포기하고 새 출발하라고 했지만 저는 애들을 지켰습니다. 배운 것 하나 없고 가진 건 없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시장바닥 구르며 별고생을 하면서 이만큼 잘 버틴 게 참 용하다 싶었어요. 돈 벌면서도 여전히 깍두기에 찬밥 먹으며 장사하는 저를 보고 사람들이 짠순이네 악발이네 하더라도 내가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 몸 혹사시켜가며 젓갈 팔아서 내 힘으로 자식들 키운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그런 나를 부끄러워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다 큰 자식 혼내서 마음 돌릴 수도 없고 고쳤을 수도 없으니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고맙게도 그런 아들 덕분에 저도 미련을 줬기는 참 쉬웠습니다. 예전에는 철없는 아들을 못 이기며 천류는 못 끊는다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내 아들이 나를 그리 생각한다는데 내가 걔를 자식으로 둬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이 넘어의 아들에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네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나도 참 유감이구나.
엄마? 설마 들었어? 엄마, 너무 섭섭해하지 마. 나라고 오죽하면 모르겠어. 엄마도 내가 결혼 잘해서 재산 좋잖아. 엄마는 나 이해하지? 나는 그동안 정직하게 내 몸 고생해서 버는 돈으로 자식들 먹이고 입혀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시장에서 젓갈장 산다고 나를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줄은 몰랐다. 이제 와서 나한테 섭섭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니? 애비 없이 크는 게 불쌍하다고 제대로 혼내지 않은 내 탓이겠지. 그래, 다 자식 잘못 기른 내 탓이니 너를 이해하마. 너도 이제 결혼하고 네 식구 책임다니 내가 뭐라고 하겠니? 나도 집까지 해줬으면 해줄 만큼 해줬다 싶다.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 끝내고 앞으로 우리 보지 말고 살자. 나도 이제 아들 없는 셈치마. 그 말에도 별말 안 하는 걸 보니 그놈은 정말로 앞으로 고아로 살 생각이 보더군요. 젓갈파는 엄마보다는 고아에게 낫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 애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게 됐다 생각하니 모든 게 제 탓이다 싶은 겁니다. 해달라는 거 해주지 말고 오냐 오냐 키우지 않았으면 사정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딸 하나는 제대로 자라주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농사도 매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둘 중 하나는 건져서 다행이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도 보지 못하고 저는 제 자식과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 전해 들으며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녀석이 그 사이에 정신 차리고 달려와서 빌었다면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또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었던 그놈은 엄마에게 전혀 미안한 게 없었는지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한 번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딸아이가 얻어온 청첩장 속에 제 이름 없이 사돈일 뻔했던 그 여자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걸 보니 더 속이 상했죠.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죽은 어미가 되기로 완전히 마음을 먹었죠. 이제는 저한테는 외동딸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아들이 하도 난리를 부려서 아들에게 더 해주긴 했지만 그러는 동안 조용히 바라는 것 없이 착하던 딸에게는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일 선물은 골라보라고 해도 필요한 게 없다며 마다하는 딸이었기에 제가 그 아이에게 제대로 선물할 수도 없었죠. 아무리 작은 걸 해줘도 늘 감사하던 딸이었거든요. 그럴수록 제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괜찮다는 말에 그냥 넘어간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딸 자식 하나뿐인데 딸에게 뭔가를 해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물론 해준다고 미리 말하면 절대 받지 않을 아이임을 알기에 저도 딸에게 뭔가 필요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뭐가 바쁜지 뭘 물어보고 싶어도 도통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사업 시작하면서 바쁜 거야 일상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였거든요. 자기 힘든 얘기만 하고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아들과 달리 다정한 딸은 늘상하면서 자기 힘든 얘기는 엄마에게 숨기는 딸이었기에 직접 들어봐서는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몰래 살피다가 딸이 대출 심사로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한 생각인지 매일 은행들을 다니면서 대출 심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자기 사업이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던 딸이 끝까지 저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혼자 아등바등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뒤늦게서 알게 된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뭐든 혼자 잘하는 딸이 기특하고 좋아하던 저였는데 끝까지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사서 고생을 하는 딸아이가 미련스럽고 짠해 보였죠. 혼자 힘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운에도 기대보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애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도통 요령을 피울 줄은 모르네요. 대출 받으면 대출금 갚느라 스트레스일 텐데 그마저도 엄마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알게 된 저는 딸을 위해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라도 내어주면 될 텐데 이제는 자식도 아닌 놈이 돈을 다 받아갔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시장 상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상가도 조만간 정리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젓갈 장사를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곧 가게 정리되면 시장 갈 일도 없어서 상가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그거 월세 받느니 처분하고 건물을 사거나 투자를 할까 싶었죠. 그런 저는 그 돈을 딸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월세를 받던 시장 상가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세주던 사람에게 직접 좋은 가격에 넘기기도 하고 기존 세입자들 사정 봐주느라 어느 정도 손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7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 돈이면 제가 아들 결혼할 때 내어준 돈보단 많았기에 딸에게도 못하는 건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돈이 생기자마자 곧장 딸아이에게 그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해보라고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할 테니 가져가라며 고집부리던 딸도 제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나 이거 정말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엄마한테 수익 내서 갚아야 해. 그냥 갚지 말고 꼭 그 돈으로 수익 내서 엄마 죽을 때까지 수익 받을 거니까 응? 너는 돈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해야 엄마에게 투자금을 많이 돌려받지. 그렇게 딸에게 7억을 넣어주고 딸은 그 돈으로 사업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투자라는 거지 정말 딸아이에게 수익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워낙 혼자서 야무지게 잘하던 딸이었기에 제가 투자 실패를 할 거라는 걱정은 없었어요. 게다가 그동안 아들놈 밑으로 들어갔던 돈을 생각한다면 딸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정도 투자는 아까울 정도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딸도 제 말처럼 열심히 해보겠다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를 받은 딸의 사업은 그 후 날개를 달아나는 듯 잘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도 딸을 도우며 깊은 나날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소식을 아들도 들었던 모양입니다. 영 끊고 살기로 했으면 남의 집 일을 모른 척하고 살지 뭐가 궁금해서 동생 하는 일을 뒤져봤는지 제가 딸에게 7억을 준 것을 알고는 아들놈이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나 몰래 결혼하고 거의 1년 만의 일이었죠. 1년 동안 잘 살았는지 연락 한 번 없던 놈이 자기 두고 동생한테 돈을 줬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돈 유산 아냐? 근데 그걸 왜 태희한테 다 주는데? 나는 영 끊자 그러더니 진짜 유산 난 줄 생각이었어? 엄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놈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내 유산을 왜 줘? 그리고 너도 결혼하면서 그만큼 받아갔잖아. 나는 6억이야. 7억이랑 1억이나 차이 나잖아. 그리고 나는 유산 받는 게 아니라 결혼자금 받은 거고. 그건 그거 이건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로 계속 끝내고 앞으로 영 끊자고 했잖아. 유산이고 뭐고 알겠다고 말도 없더니 이놈이랑 나랑 모자지간 영 끊은 지가 1년이야. 근데 네가 이제 와서 뭐라고 태희 몫을 타밀래? 그 돈은 내가 태희한테 투자한 거지 애초부터 네 몫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우리 집 일에 신경 끄고 니네 식구들이라 챙겨. 7억은 네 장모한테 달라 그러던가. 분명 영 끊자고 할 때는 별말도 없이 그러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난리를 부리는 게 어찌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도 이제 와서 그놈에게 또다시 휘둘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선을 잘 그어야 나한테도 내 딸한테도 피해가 없을 거란 생각에 저는 딸의 걱정에서라도 아들놈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아들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 전화를 받아야 뭐 헛소리만 하겠다 싶어서 아예 그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며칠 뒤 저를 설득하겠다며 아들을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심지어 혼자가 아니라 자기 식구들과 같이 말이에요.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니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내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보지도 말자고 안 했어? 엄마, 그러지 말라니까. 엄마는 너무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얘기해보려고 찾아왔어. 우선 인사 먼저 해. 여기 우리 와이프랑 장모님이셔.
안녕하세요, 사돈. 저 박서방 장모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참 유감스럽네요.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그동안 뵙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뵙게 되네요. 다들 뭘 잘못 꾸먹은 건지 처음 본 저희더러 어머니니 사돈이니 하는 인간들이 저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나를 만날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야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였을지는 며칠 전 아들과의 통화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의문이 들긴 했었죠. 아들이나 며느리 되려는 그렇다 쳐도 결혼시킬 때는 부잣집 마나님이라며 시장에서 젓갈 파는 여자랑은 사돈도 못한다는 여자까지 돈 때문에 나를 찾아올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심지어 제 사돈이란 그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려 싹싹 빌었거든요.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서방이 처럼식으로도 제가 잘 타일러서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어른으로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돈이 살아계시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잠깐 어떻게 됐는지 진짜 실수였어요. 사돈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가끔씩 사리 판단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죠. 네, 어머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괜찮다는 남편 말만 듣고 어머니 진작 안 찾아뵌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찾았으니 앞으로 매일 어머니 뵈러 올게요. 그래 엄마, 다 내 탓이야. 와이프나 장모님은 그냥 내 말대로 하신 것밖에 없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하나 혼내고 말자. 어? 그렇다고 죄 없는 장모님이나 와이프까지 인연을 끊는 건 좀 그렇잖아. 장모님도 하나뿐인 사돈이 필요하시고 와이프도 시어머니가 계셔야지. 마음 넓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이해해줘.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앞으로 평생 효도하고 살게. 어?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 태희만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좀 신경 써줘. 그럼 그렇지. 네가 지금 돈 때문에 찾아온 거야? 근데 너희 장모 부자라며. 돈이야 부잣집 사모라는 너네 장모한테 달라 그러지 왜 나한테 그러니? 젓갈 팔아본 너는 냄새 안 나냐? 사돈, 박서방이 그때는 마음이 들떠서 그런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천년을 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장남을 저버리시면 안 되시는 거죠. 저도 딸 하나 키우지만 집에 남자는 있어야겠더라고요. 나중에 큰일 겪으실 때 저희 아이들이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 겁니다. 딸이야 시집가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품어주세요. 자식들의 잘잘못 정도는 덮어줄 줄 알아야 참된 부모 아니겠습니까? 엄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나도 많이 반성했어. 진짜 나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도 작은 사업 하나 해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알고 보니 부잣집 사모라던 그 여자 개털된 지 오래였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그 집 딸이 미술학을 유학 다녀왔던 것도 맞는데 이미 몇 년 전에 그 집 남편이 죽으면서 가세가 기울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죽고 사업이 망하면서 빚 갚느라 있던 재산도 다 처분했고 그들이 유학하던 딸은 하기도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애는 고졸 신세로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정도 하고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평생 고생 안 해왔다는 사모님께서는 도저히 꾸준히 일할 수가 없다며 딸이 벌어온 돈으로 겨우겨우 살고 있었죠. 그런 나중에 그 집딸이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형편이 나아지겠다 싶었고 나한테 6억짜리 아파트 받은 걸로 한동안은 만족했던 모양입니다. 집은 받았으니 나는 필요 없다며 사돈도 시어머니도 모른 채 했으면서 말이에요. 젓갈 팔아 돈 벌었던 여자가 전재산 털어서 집을 해줬으니 거기서 뭐가 더 나을 줄은 모르고 나를 개무시했다가 내가 딸아이에게 7억을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는 경기를 해서 쫓았던 거죠.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빌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줄 줄 알았던 건지 며느리며 사돈의 아들까지 저더러 사업 자금 달라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세요.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저 저놈이랑 인연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아들이 없고 며느리도 없고 사돈도 없죠. 그때는 다 같이 입 다물고 사람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허튼 수작 부리지 말아요. 그래도 한때 부잣집에서 걱정 없이 사시던 분이 이제 염치까지 팔아먹으셨습니까? 나는 시장 바닥에서 더러운 거 묻히며 살았지만 염치는 있어요.
사람이 염치 없으면 인간 노릇을 못하는 거라. 귀한 사모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걸 참 모르시나 본데 제가 이제라도 알려드릴 테니 명심하세요. 이제 아셨으면 더 염치 없이 굴지 말고 자식들 데리고 돌아가세요. 사돈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애들이 앞으로 잘 모시겠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염치가 없으면 말기도 못 알아먹어요. 나 사돈 없다니까. 어디서 잡상인들이 남의 돈 뜯어먹으려고 찾아왔어. 아유,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나 소금 뿌릴 거니까 소금 세례 맞기 싫으면 당장 일어서는 게 좋을 거야. 하도 진상을 부리기에 저는 부엌에 들어가 굵은 소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젓갈 장사하던 저라 제가 또 소금을 기가 막히게 잘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사람에게 소금을 뿌려대며 내 집에서 추천했습니다. 아유, 사돈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일은 평생 안 잊을 겁니다. 엄마, 나중에 진짜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너 같은 거나 기른 걸로 이미 후회나 할 만큼 다 했으니 제발 나 좀 찾아오지 마. 당신도 사돈 소리 그만하고 당장 꺼져.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도 우리 집 찾아오거나 우리 문을 건드리면 그때는 소금으로 안 끝날 줄 알아. 태어나서 그런 모면은 처음인지 소금을 맞으며 억울한 듯 눈물 흘리는 그 여자를 보니 그동안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제 속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죠. 그러게 왜 자기들 잘못은 기억을 못하고 험한 피해자들에게 그럴까요? 어쨌거나 저는 그 후로 다시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찾아온다고 해도 만나줄 생각도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던 딸이 아예 못 찾아오게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 집 받은 게 있었거든.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엄마랑 같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어. 근데 너무 비싸서 꿈만 꾸던 집이었는데 이번에 사업도 잘 되면서 나 그 정도 능력은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자 엄마. 이 오래된 아파트 사느라 그동안 힘들었잖아. 남들은 돈 벌어서 다 누리면서 사는데 엄마는 여태 자식들한테 펴주고 고생만 해. 이제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 테니까 엄마도 남의 인생 누리면서 사세요. 딸이 그렇게 해주는 말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딸 말처럼 저는 그동안 저한테 뭐 하나 해줘본 게 없었어요. 화장품 같은 건 샘플만 긁어서 쓰고 옷도 늘 시장에서 떨이하는 것만 사 입고 그렇게 아끼고 아낀 돈으로 자식들에게 해줄 생각만 하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은 집 갖고 싶다며 몇 억을 해주면서도 저는 춥고 더운 오래된 아파트에 십수년째 살고 있었네요. 그런 저더러 이제는 누리면서 살으라고 하는 딸의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이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그런 전원주택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이 얼마나 비싼가요? 나는 꿈도 못 꾼다 싶어서 상상만 해봤는데 이제는 딸 덕분에 제가 호강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갔더니 집도 너무 좋고 특히나 마당이 어찌나 크고 넓은지 마당을 관리하려니 제가 한동안 바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지 벌써 5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마당에 나무도 많이 심었고 철마다 꽃도 예쁘게 펴주고 있네요. 그리고 저와 딸아이는 아직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과 이 좋은 집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행복이지만 여전히 엄마 걱정하는 딸과 잘 지내는 게 제일 큰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제가 저희 딸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